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다른 분들은 여기서 이제 그 리뷰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제주도다 보니까 이게 오늘 와서 보니까 겹치는 내용도 좀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제주도에서 다음에서 일하고 있는 강지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제가 한 1년 전까지는 계속 데이터 아키텍처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런 넥슨에서도 그런 일을 했었고 이전에 다음에서도 거의 이제 스칼라는 최근에 3년 정도 4년 정도 썼었고요. 그전에는 이제 C++나 자바 위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런 대부분의 이제 빅데이터가 한 3년간 유행을 하면서 빅데이터 컨퍼런스를 가면 대부분 그 벤더의 프로덕트나 오픈소스, 뭐 NoSQL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스칼라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실제 그 빅데이터 아키텍처를 내가 구현하거나 그랬을 때 테크닉이나 뭐 레퍼런스나 이런 걸 가이드 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뭐 빅데이터 이런 건 유행한 지가 오래돼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빅데이터는 키워드는 크게 세 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아키텍처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툴. 오늘 툴이라면 원래 보통 랭귀지나 아니면 뭐 DSL 같은 걸 만들어서 툴 제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오늘 빅데이터에서 툴은 이제 스칼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러면 드릴 내용은 데이터 아키텍처와 분석을 어떻게 스칼라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분석과 데이터 아키텍처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로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데이터 아키텍처는 아까 말씀드렸던 NoSQL이라든지 HDFS라든지 하드비죠. 네, 그리고 뭐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게 다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 아키텍처들이 구성 요소를 보면 저장을 해야 되고요, 가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눈으로 보거나 툴을 제공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이런 여건을 또 제공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아키텍처는 이 정도 이슈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뭔가 데이터 아키텍처를 만들 만한 그런 니즈가 있는 상황에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그 요구사항은 보통 이 정도로 나뉩니다. 때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데이터 아키텍처는 퍼포먼스가 중요한데 생각해보니까 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정성도 중요하죠. 그 외에 뭐 쉽게 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 또 더구나 빅이잖아요. 빅이 있으니까 분산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한 7년 전쯤인가 어떤 오픈소스로 구현된 검색 엔진을 루신 이런 거 유행하기 전에 한번 받아서 본 적이 있었는데 설정 파일이 10개가 넘더라고요. 기본으로 시작하려면. 그런 거 보고서 나는 정말 설정을 쉽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용성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NoSQL 이슈 되면서 스키마가 자유롭고 뭐 패치 되더라도 무중단 할 수 있고 업데이트 되더라도 그런 좀 융통성 있는 그런 플랫폼이 좋고, 뭐 컨시스턴시를 지원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 아키텍처가 대부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오픈소스나 벤더의 프로덕트나 이런 게 꼭 맞을 수도 있고요,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오픈소스들을 뒤져보고 내가 원하는 그 성능이나 뭐 컨시스턴시나 이런 게 필요한지 뭐 이런 걸 뒤져보고, 안 맞으면 실제로 이제 내 프로젝트를 해야 되죠. 내가 직접 그 아키텍처를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내가 만들면 한 10번을 내가 직접 데이터 아키텍처를 만들면 그 중에 5개는 결국 더 좋은 게 나와서 그쪽으로 파입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불과 3년 전만 해도 제가 지금 최근 이제 유행하죠. 뭐 스톰 같은 실시간 분석 이슈가 되게 많았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상용이나 아니면 오픈소스나 프리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에는 제가 직접 구현해서 썼었거든요. 쓰다 보니까 이게 유지보수도 힘들고 처음에는 투입된 인력도 많았는데 점점 빠져나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스톰이나 비슷한 그런 실시간 플랫폼 같은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그 팀에서 나오고 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데이터 아키텍처 사례도 좀 많이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최근에는 분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례는 데이터 아키텍처 쪽엔 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늘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내용인데, 주제가 이제 스프링이랑 접목되다 보니까, 스프링은 보통 이제 서비스 레벨에서 많이 사용되잖아요. 플랫폼은 저는 약간 이제 오늘 주제, 큰 주제는 스프링이랑 접목이 많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키텍처 만들 때는 그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채용은 좀 지양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유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나 이런 거는 어떤 큰 틀이 있고 여기서 내가 쓸만한 게 한 80%다. 근데 그럼 20%가 리소스가 낭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DI나 IOC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비슷하게 러프하게 개발을 하든지 해서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서비스랑 플랫폼의 개발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니까 성능 같은 거 뭐 당연한 얘기죠. 플랫폼이 더 성능이 더 민감하고, 그 플랫폼에 딸려 있는 서비스들의 영향을 갈 테니까요. 그 다음에 에자일리티도 플랫폼을 좀 더 늦게 만들더라도 더 비트 헥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 썼는데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까 그 CPU 아키텍처에 있는 그 클럭 하나로 해결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로 하니까 거의 10번의 클럭을 쓰더라고요. 그런 테크닉을 이제 비트 헥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융통성, 그 다음에 실패 이런 게 좀 더 민감하더라. 스칼라로 이제 앞에서 퍼포먼스 얘기했었죠. 이거는 구글이 오늘 누군가 이걸 혹시 썼을까봐 걱정하긴 했었는데, 구글이 자기네 랭귀지인 고를 퍼포먼스 테스트하면서 일반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요. 데이터 이터레이션을 도는 퍼포먼스를 측정한 거고요. 원래 일반적인 퍼포먼스 측정하면 자바보다 안 좋게 나오거든요, 스칼라가. 근데 여기서 자바보다 훨씬 좋게 나왔죠. 자바보다도 좋고, 고보다도 좋고, C++보다는 안 좋죠. 이 정도 성능이 나오면 충분히 아키텍처 플랫폼 만들어도 되겠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스칼라가 2열인데요. C++랑 비교해서 여기서 확 올라가죠. 여기 뒤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에자일리티가 높은 랭귀지들이에요. 얼랭이라든지 파이썬, 펄 이런 거에 비해서 한 3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이 퍼포먼스 테스트한 기준은 트라이라든지 몇몇 알고리즘들을 평균을 내서 측정한 결과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인메모리 알고리즘들이기 때문에 IO나 이런 거, IO 락이나 이런 건 다 제거된 상태고요. 그렇다면 퍼포먼스 이 정도 잘 나오는데, 그럼 스칼라나 에자일리티는 어떤가? 사실 아까 그냥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칼라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데이터 아키텍처에서의 에자일리티는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있으면 좋죠. 빨리 개발할 수 있으면 좋죠. 보니까 퍼포먼스는 X열이 퍼포먼스인데, 퍼포먼스는 자바랑 비슷한데요. 에자일리티는 파이썬, 루비랑 비슷할 때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 에자일리티를 높여서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퍼포먼스를 올려서 자바 스타일로 개발하면, 자바 스타일로 개발하지 않더라도 퍼포먼스에 집중하면은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렇다면 일단 플랫폼을 떠나서 앞서 이펙티브 스칼라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왜 스칼라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에자일리티가 기본적으로 래피드 디벨롭먼트가 되죠. 그 상황에서
그다음에 JVM이라는 안정적인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랭귀지로 스칼라 랭귀지 자체도 이미 거의 10년이 넘었죠. 발표된 지 자체는. 근데 이제 인기가 올라간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안정적인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드가 애잘리티가 높고 코드가 짧다 보니까 분산 이론 개발하면, 원래 막 그 분산 개발을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락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가끔 발생하면 정말 골치 아픈데, 스칼라를 쓰니까 그런 문제가 정말 적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자바 기반의 그 뭐 메이븐이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가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쉽고, 스칼라의 약자가 원래 스케일러블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러블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런 특징들을 봤는데, 그렇다면 플랫폼을 만들 건데 무슨 키워드들이 있을까, 무슨 테크닉을 설명드릴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제가 그 테크닉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 검색했던, 아니면 이슈 나왔던 걸 다 뒤져봤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오늘은 블룸 필터를 한번 설명드릴까 해요. 블룸 필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오라클에서도 쓰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특정 노드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그 데이터의 개수가 뭐 100만 개면 100만 개만큼의 그 어레이를 놓고 있다 없다 트루 펄스를 하면 정말 그 메모리도 많이 먹고 느리고 안 좋겠죠.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서 그 특정 데이터가 특정 노드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조인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더라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카산드라나 이런 데 노에스케일도 대부분 채용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만큼 블룸 필터를 안 쓰면은 지금 배열 개수만큼밖에 표현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블룸 필터는 해시 함수를 n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해시 함수를 내가 2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인풋이 온 데이터를 해시를 2번을 해서 그 해시된 결과의 인덱스에 토글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x가 여기가 토글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 해시 결과가 여기에 토글을 시켰고, 두 번째 해시 결과가 여기에 토글을 시켰고, 세 번째 해시 결과 얘를 토글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W라는 다른 테스트 문자를 왔을 때 똑같이 해시를 태워서 토글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적은 공간 안에 그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Y와 Z가 X와 Z가 같은 곳에 표현을 했죠. 그 얘기는 해시 함수가 그 엔트로피가 높지 않으면 같은 데다가 표현하는 실패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패 확률이 이렇게 계산될 수 있고요. 뭐 자세한 블룸 필터 구현 자체는 되게 이제 간단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제가 그 블룸 필터를 썼을 때 이렇게 구현이 된다. 그냥 뭐 알고리즘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스칼라로 구현을 이런 걸 다 해서 썼었는데, 이제 그 해시를 한 결과를 어레이에 넣고 실제 확인하고 이런 로직들이고요. 이렇게 구현해서 쓰면 된다. 컨테이너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할 때는 스칼라 람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편하게 해서 예전에 C로 개발했을 때보다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이런 이터레이션이나 람다 표현이 워낙 깔끔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에 뭐 좀 유명한 거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액터 모델이에요. 액터 모델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액터 모델은 이제 어떤 동시성 처리나 아니면 스레드 같은 그런 분산 또는 패럴럴 일을 할 때 기존 그 스레드 모델과 다르게 이제 내가 절차적으로 스레드 모델은 내 할 일을 쫙 나열하고 뭐 어떤 펍섭이나 아니면 큐나 이런 데서 땡겨가지고 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액터 모델은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MPI라고 부르죠. 메시지 패싱 인터페이스라고. 그 위에 있는 레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액터는 어떤 일을 하는 매개체고, 그 매개체에게 이제 서로 상호 간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까 저 발표 도와주신 분이 이따 이벤트라고 쿠폰을 주셨는데,
저는 이걸 받아서 다른 분에게 이제 이벤트 결과로 드리게 되잖아요. 서로 이제 메시지를 받고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락이나 동시성 처리가 되게 간결해지고, 불이익은 그런 게 있어요. 뭐 메시지가 패싱 되니까 데이터 복제가 많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제 네트워크가 빠르고 메모리 복제가 빠르니까 액터 모델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이 많이 발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액터 모델은 스칼라 내부에도 기본적으로 인베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플랫폼 만들 때 액터 모델만큼 그 버그를 없게 만드는 것도 없거든요. 그 동시성 처리가 편한 면에 있어서. 근데 아카라는 애가 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칼라 액터 모델 이외에 추가적으로 앞에 세션에 아카를 하셨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혹시 안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 액터 모델, 스칼라인 기본 액터 모델, 로컬 액터 모델인데, 뭐, 분산이라든지, 아니면 실패 처리라든지, 뭐, 여기 있는, 그, 로컬 액터 모델보다 성능이 월등하게 빨라요. 아카가. 이후에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 아카로 구현하면은, 실제 그, 동시성 처리를 할 액터를 이렇게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고요. 느낌표가 샌드인데, 이제 똑같이, 이 실제 객체를 샌드해서 이 액터를 받으면 받은 애가 그 받은 메시지를 확인해서 처리를 하는 아주 간단하게 몇 줄 안 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C++가 당연히 더 빠른 성능을 내고 메시지 패싱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그 CPPA라고 그 C++ 기반의 굉장히 유명한 액터 모델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보면은 아카가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빨라요. 이건 그 프라임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빠른 퍼포먼스를 내고 있죠.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그래프를 그린 측이 CPPA 측이라는 거죠. 여기서 자기네들이 퍼포먼스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아카가 제일 좋게 나온 거예요. 보면 그래서 자기네들도 놀랐다 뭐 이런 그런 블로깅도 있는데, 보시면 얼랭도 초창기에는 느린데 굉장히 빨라지죠. 얼랭이 그 스크립트 언어라서 코드는 스칼라에 비해서 사실 멀뚱하게 짧거든요. 파이썬보다도 짧고 표현식이 정말 간단한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느린데 뒤로 가면 갈수록 빨라지는 게, 그러니까 얼랭을 다른 거 하면 정말 느린데 그런 분산 처리나 이런 거 하면 정말 빨라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런 얼랭도 장점이 있고. 근데 얼랭에 비해서 스칼라는 이런 분산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목적 멀티퍼포스 랭귀지라 더 많은 장점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이 어떤 걸 나타내주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건 사실 스칼라 얘기는 아닌데요. 그 플랫폼을 만들다 보면 필수적이죠.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JVM 위에서든 아니면 C++랑 통신하던 통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양의 구현체들이 JVM 위에서 구현한 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최근에 fast JSON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압축률이 높을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해서 fast JSON을 많이 쓰는데, fast JSON은 이게 제이슨이 정말 이런 바이너리 기반의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역전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최근은 아니고 한 1년 전쯤에 알리 익스프레스라는 알리 계열 중국계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서 제이슨 파서를 개발했는데 이진으로 된 바이너리로 된 애들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래기도 했고, 근데 물론 이제 압축률이 낮으니까 데이터의 사이즈는 크죠. 네. 그래서 압축률도 중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거의 용도에 맞는 그런 걸 쓰게 되고요. 지금 이제 스칼라 초반에는 스칼라의 퍼포먼스 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분산이나 아키텍처를 만들었을 때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칼라로 플랫폼을 만들면 분산이나 아까 보셨듯이 이제 액터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블룸 필터라든지 나중에 더 나가면 컨센서스 합의를 하는데 내가 팩서스를 개발해야 돼. 그랬을 때 구현체가 정말 간결해지고 쉽고 빠르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정말 적합한 랭귀지들을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처음에 C나 자바로 했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근데 그것뿐 아니라 애자일리티도 되고 멀티퍼포스도 되고 안정된 환경이고 이런
이런 게 저한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칼라 플랫폼을 한 3개 정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플랫폼 개발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하나 처음 만든 거는 한 1년 반 정도 걸렸었고, 두 번째 만들 때는 확 짧아지더라고요. 한 3명이 참여했었는데 뭐 이렇게 짧아지는 게 눈에도 보이고, 그것도 네, 뭐 그랬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큰 3가지 중에 그 데이터 아키텍처와 그다음에 분석 그리고 툴 이렇게 중에 분석과 데이터 아키텍처를 한번 언급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대부분 이런 데이터 아키텍처는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니까 쉽게 와 닿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1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분석 일이거든요. 분석은 혹시 분석 관련된 일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 있나요?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였나? 혹시 최근에 저는 이제 데이터 아키텍처 개발을 하다가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쓰는 것도 관심이 생겨서 그쪽 지금 하는 일은 이제 검색 엔진에서 그 랭킹 순위를 매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랭킹 안에 있는 어떤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 어떤 뭐 수학적이든 아니면 그냥 통계적이든 그거를 정렬을 하는 일을 하는 건데요. 이 일은 사실 통계나 수학 또는 분석이 더 가깝고요.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약간 그러면 분석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행동할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분석 시장은 세스나 R, 매트랩, 파이썬, 자바가 기존에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스텝이라고 해서 그 SQL 문 같은 비슷한 걸 날리면 그 디스크에서 디스크로 계속 이렇게 축약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룹도 하고 이렇게 하면 조인도 하고 하면서 하는 그 배치 단위로 처리를 하는 언어고요. 스크립트 같이 생긴 언어고요. 통계학 하는 사람들은 세스를 다 잘하세요. 그리고 세스와 장점이 그러니까 자바나 이런 걸로 개발을 하면은 파일로 읽어서 파일로 쓰고 이걸 구현해야 되는데, 세스는 그냥 SQL만 하면 되니까 정말 쉽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R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세스가 비싸거든요. 비싼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R로 오픈 소스로 많이 넘어오는 추세고, R이 하는 일은 뭐 비슷하긴 한데 세스처럼 하진 못하고 이제 인메모리 연산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을 노린 그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고요. 회사들이 뭐 레볼루셔널 아날리틱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 우리는 오픈소스인 R로 만들어도 빅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져와서 나오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하드볼 연동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트랩이나 그다음에 그 분석 시장에서 이제 이런 통계 기반이 아니라 그 개발자 기반의 사람들은 파이썬을 많이 써요. 파이썬이 아무래도 분석은 빨리 해서 결과를 내야 될 수도 있고 배치를 돌려야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전 사람들은 이제 고성능 알고리즘 같은 거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대부분이 그 파일 IO이기 때문에 파이썬 성능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빅데이터로 가면서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제 더 많은 알고리즘을 돌릴 수도 있고 인메모리 연산도 많이 필요해지고 하면서 이제 자바나 스칼라 계열이 많이 집중받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자바나 이제 피그, 하이브 이런 거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느 저장 공간에 하둡 같은 데 저장을 하고, 이제 자바 계열로도 많이 최근에 하둡 생기면서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혹시 하둡이나 이런 거 돌려보신 분 있나요? 그냥 이거 코드 읽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그 어떤 컨텐츠가 있고 그 워드 카운트를 세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A, B, C가 있으면 A1, B1, C1 뭐 이렇게 워드 카운트를 세는데, 왼쪽에는 자바로 구현된 거고, 똑같이 제가 오른쪽에 스칼라로 개발을 했을 때 코드가 줄어든 내용을 한번 써봤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사실 스칼라도 그 메서드 선언이나 변수 선언 하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로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만약 실제 데이터 분석 로직 또는 비즈니스 로직이 길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전에 똑같은 거 한 적은 없는데, 예전에 비해서 개발 속도도 월등히 빨라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유지보수 할 때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코드 자체가 짧으니까. 네. 그리고 맵 리듀스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짜다가 최근에는 작년하고 올해 스트라타라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스트라타는 미국에서 빅데이터를 다루는 컨퍼런스고요. 요새 좀 잘 나가는 편이고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하둡을 다뤘었고요. 그다음에 2년 전에는 하둡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내용이 2년 전에 보니까 탐사 시추선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딱 내려서 여기에 석유가 나올 확률 이런 걸 계산하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하둡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계산하는데 컨퍼런스 주제가 많이 있었고, 올해 보니까 이제 비욘드 하둡이라고 해서 하둡 이외에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춘추 전국 시대예요. 하마도 있고 스파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거기서 제일 집중하고 있는 게 스파크 프로젝트고, 저도 제일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게 스파크 프로젝트거든요. 스파크 프로젝트는 HDFS처럼 그러니까 하둡처럼 분산 데이터 공간이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는 HDFS에 올리든 아니면 DB에 올리든 아니면 내 로컬에 올리든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 프로세싱을 이제 인메모리로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로직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한 머신러닝의 한 방법이고요. 그냥 람다로 이렇게 구현을 하면은, 람다로 구현을 해놓으면 실제로 하둡과 같은 분산 시스템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둡에 비해서 우측 하단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이게 인메모리로 돌다 보니까 이터레이션이, 보통 분석을 하면 이터레이션이 10번, 20번, 30번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성능 차이가, 하둡은 모노토닉, 인크리즈 하죠. 그냥 리니어하게 증가하는데, 스파크는 이 이터레이션의 개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스파크 쓰다가, 스파크 단점이 이제 하둡과 다르게 이제 커먼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널리 쓰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설득하고 다녀도 이런 큰 분산 공간을 혼자 쓰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저도 좀 나중에 옮겨 타고 아직까지는 하둡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스칼라로 하둡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칼라로 구현된 분산 처리를 하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피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시장은 좀 작죠. 스칼라가 아무래도 자바보다는 쓴 사람이 아직 적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이 스케일링은 트위터에서 구현했어요. 어쩌면 미국에 트위터가 없었으면 스칼라는 이렇게 더 뜨기도 힘들었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왜냐면 워낙 라이브러리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서. 저는 이 로직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맵 리듀스 자바와 스칼라 코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똑같은 로직을 이제 스케일링으로 구현한 거고요. 스케일링도 똑같이 람다로 표현을 하면 하둡 위에서 맵 리듀스로 바꿔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스칼라 람다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근데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사실 MySQL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람다를 아니까, 아까 하이버나이트 세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하이버나이트 배우고 이런 거 귀찮아서 람다 하나로 다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이것도 역시 많더라고요. DB도 람다 하나 아니까, 아니면 또는 스칼라 랭귀지 아니까, 스칼라 이제 배열이 있다는 가정하에 어떤 필터, 그룹 바이 이런 걸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SQL 쿼리, SQL 쿼리를 날려서 이제 결과를 가져오거나 인서트를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MySQL뿐 아니라 오라클이나 이런 거 다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XML도 그냥 똑같이 람다로 스칼라 인베디드 된 거, 세션이 많아서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쉽게 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스케일링으로 최근에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검색 엔진에서 순서를 정렬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특징 중에
뭐가 더 위로 올려줄까 생각하면은 이제 댓글이 있는 게 글이 없는 것보다 좋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댓글이 있는 애들을 조금 더 올려주는 로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비저들이 댓글을 자기 글에 무조건 달아요. 그 블랙 SEO라고 해서 광고나 이런 거 돈 내기 싫고 블로그나 이런 거 홍보는 하고 싶은데 검색으로 1등을 나오고 싶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어비징을 하는 거죠. 검색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키워드도 낚시도 많이 걸고 막 자기네들끼리 댓글도 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텍션 하려고 구현을 했었는데 큰 프로젝트 아니고요. 이건 지난주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인데 한 일주일도 안 했던 프로젝트라 사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근데 그냥 코드도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실제 스칼딩 코드인데 실제로 그냥 이 지금 보이시는 코드는 라인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그냥 스플릿에서 자르는 거고요. 그냥 URL 파싱하고 뭐 이런 로직들이에요. 자세히 볼 가치는 사실 없긴 한데, 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그거를 이제, 그 잘못된 애들, 널이거나, 랭스가 0보다 작거나, 0이거나, 그 다음에 에러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을 제거하고, 필터하고, 그냥 이거 우리 스칼라에서 쓰는 그, 식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 요 식이 좀 생소하실 건데, 요건 엘리어스라고, 이제 그 실제 하드웨어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람다로 표현을 하는데 매핑 값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실제 하드웨어는 라인 단위로 위에 보시다시피 라인 단위로 들어있을 거고 그걸 자르고 하는 엘리어스를 이렇게 주면 여기로 대입이 되는 거죠. 엘리어스를 줬을 때 실제 펑션에. 그래서 이제 그룹 바이도 하고 필터도 하고 다시 매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이건 실제 아까 앞서 그 식 보여드렸잖아요. 그 스파크 프로젝트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는 코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걸로 실제 트레이닝을 해서 실제 그 유저들이 실제 유저의 비율은 어떻고 막 애들 보니까 유저가 한정적이더라고요. 어비징 하는 애들은. 그래서 유저의 비율을 계산하고 그룹핑해서 계산하고 그다음에 실제 유니크 글자도 어비저들이 글자 치는 게 제한적이에요. 점 찍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실제 디스팅트된 글자 수를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 그리고 커멘트 개수도 얘들이 손으로 다는 애들도 있는데 프로그램 베이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달아준 툴 많이 팔거든요. 싸게. 그래서 근데 그런 툴을 이용하니까 애들이 그 커멘트의 개수가 범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멘트의 개수도 넣고 해서 이렇게 다 합해서 이제 확률을 계산합니다. 0에서 1 사이로 이거 어비징일 확률이 100%인가 0%인가를 계산해서 실제 이제 검색 노출에 하는 거죠. 이렇게 했었고 그 외에 이제 아까 무슨 이런 간단한 거 말고 복잡한 것도 스칼라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이나믹 베이지한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좀 되게 복잡한 로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다 보니까 스케일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네이티브 하드브로 구현 안 하면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드브로 구현해야 되는데 자바로 구현하기에는 데이터 분석은 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인풋 데이터는 이제 서치 로그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하드브로 네이티브를 구현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구현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리듀서에서 그냥 while 돌면서 실제 다이나믹 네트워크, 베이지한 네트워크를 연산하는 수학적인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이티브도 이렇게 스칼라로 할 수 있으니까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제 들어볼게요. 이거는 우리 검색 서치 엔진에다가 치면은 사이트가 나오기도 하고 바로 가기가 나오죠. 근데 이거 사람들이 다 쳤을까요? 사람들이 안 쳤죠. 이걸 계산하는 방식도 똑같이 이제 스칼라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사이트 중에 거의 100%로 1대 검색하고 100% 클릭하는 애들은 사실 밑에 이렇게 막 브라우징 할 필요 없이 바로 가기로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그런 연산을 사이트 서치 데이터들을 통해서 스칼라에 이런 수학적인 연산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브리즈라고. 물론 브리즈 말고 웨카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냥 저는 이것저것
그냥 뒤져보는 것도 좋아서 이것저것 뒤져보면서 썼는데요. 브리즈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SVM이라는 아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SVM 하는 일은 비슷하거든요. 이게 바로 가기인가 아닌가를 이제 연산을 해서 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분석 이슈, 스칼라는 멀티퍼포스 다목적 언어로서 데이터 아키텍처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지만 분석도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니 빅데이터에 정말 잘 어울리는 랭귀지구나.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스칼라를 하면 많이 유리하고 좋고 빠르고, 다만 러닝 커브가 좀 있고, 그다음에 회사 같은 데서 쓸 때 사람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걸리는 게 좀 많이 아쉽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회사에서 거의 3년 내내 얘기하고 다니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설득한 것 같아요. 일단 팀은 거의 공용 언어처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 팀에서는 제가 스칼라로 플랫폼을 만들고 나왔더니 이게 이제 스칼라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나가고 나니까 유지보수 좀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픈소스로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는데 이 난간을 헤쳐나가야 된 건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실 분께 그거 드릴게요. 푸드트. 푸드팀. 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브리지 매스 라이브러리는 사실 질문 여기도 더 들어볼게요. 네. 네네. 그걸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대부분의 그런 분석 이슈가 있는 내용들은 사실 퍼포먼스가 중요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이나 이런 애들은 인증 안 된 라이브러리 쓰기에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되는데, 분석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돌려서 검색 엔진에 때려 넣거든요. 그래서 안 돌아가면 다시 돌리고 그래서 안정성의 문제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제 맘대로 라이브러리 막 이것저것 실험도 많이 하고 그런 편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통용되는 라이브러리가 자바의 웨카 빼고는 없거든요. 웨카는 되게 유명한 수학과 머신러닝의 라이브러리인데 스칼라에 딱 맞는 건 없어서, 네. 있긴 있는데 이제 공인된 게 없어서, 네. 이거 드릴게요. 혹시 다음번부터는 못 드리는데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내용이 재미가 없었나 보네요. 네. 없으면 네, 여기서 네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에 계시다가 제주도 가시는 거죠? 네네. 불편하신 점 없으세요? 제주도요? 제주도 오늘 불편했어요. 올라오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이런 거, 그리고 친구도 다 없어지고, 네. 그런 거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제주도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고요. HR 활동까지 제가 해야 되나? 네. 없으면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